네, 다음 발제하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아 사무총장이신 강성택 사무총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대학 설립을 통한 해외 선교를 중심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와 사무총장 강성택 교수입니다. 앞서 발제하신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을 지으심이 참으로 신묘막측하시다. 각자 다 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부르시고 하시는 것이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그 재능 중에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지식을 가진 자로,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을 잘 남에게 전수하고 가르치는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마 교육선교는 대단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GPTI에서 13기로 이제 훈련을 받고 그 연병과학기술대학에 가서 한 20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제가 연병과학기대 갈 때에는 그냥 그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고 그런 마음으로 갔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교 현장에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것, 선교 현장에서 교육자로서 교육의 어떤 본질을 배우는 그런 참 귀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연병과기대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잘 아실 거고요. 저는 그곳에 기계공학과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곳에 가서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그 교육자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청년들을 대하고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부흥의 운물이라고 그 부산대 초대 총장이신 윤인구 총장께서 그 교육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교육은 버려진 차디찬 돌덩어리에서 혈맥이 뛰는 생명체를 조각해내는 일이다. 선교지에서 만난 문제 아이들, 또 하나님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나 어떤 이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만날 때 그 돌덩이처럼 차가운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변화의 과정을 겪는 걸 경험하면 그것처럼 감격이 치솟는 경우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영혼이 참된 생명을 깨닫고 그 자기 인생의 목표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장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주로는 이제 학교에서 제 전공을 강의를 했고요. 강의하고 뭐 시험도 보고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학생들하고 보내죠. 뭐 졸업반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하는 아이들은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자작 자동차 경진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한국에 대회도 나가기도 했었고, 그렇게 교실에서도 이제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주로 이제 제가 맡은 지도 학생들,
뭐 동아리 학생들 그런 아이들은 이제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놀고 게임하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가 돼 갑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오랜 동안 공부를 했고 많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지도 교수님을 경험을 했지만 제가 진짜 어떤 그 존경을 하고 깊이 영향을 받았던 경험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비로소 가르치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들 영혼을 개별적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서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다 알죠. 여기 와 있는 교수들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뭐 한국에서 여유 있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고생을 하시느냐고 이런 질문을 해오고 이제 그렇게 친구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혀 1대1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들이 이제 제자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그곳에서 보냈던 20여 년 기간이 제 생애에 정말 돌아보면 너무도 감사하고 평생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요 감격이었고 보람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보다 조금 더 확대된 이제 사역의 장인데요. 2008년에 파우아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변과계대처럼 이렇게 선교지에 이 복음을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들, 그들의 연합체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인 선교사나 한국 교회에서 세운 그 학교 숫자가 2014년 보고에 의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합해서 한 159개가 있고요. 대학교 숫자가 4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사실 굉장히 대단합니다. 지금 선교지에 이렇게 많은 대학과 학교를 세우는 선교사들이 많지가 않는데 저는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는 것을 보았고요. 그곳에서 대단히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파워와는 17개의 대학이 저희 파워 회원대학으로 있습니다. 몽골부터 비롯해서 키르기즈스탄, 또 뭐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에도 에티오피아, 우간다, 탄자니아, 말라위, 에스와티니, 또 남미의 볼리비아까지 포함해서 여러 대학들이 있고요. 이 대학들이 첫째는 필요로 하는 교수 자원을 제공하는 일을 감당을 해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교지에 세워진 대학들 한 대학마다 다 하나님이 놀랍게 귀한 간증이 있고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간증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세워진 학교를 통해서 그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나라의 미래의 지도자로 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그 현장의 이 대학들이 쉽게 세속화되지 않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맞서서 제대로 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기독교 대학의 어떤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국제 컨퍼런스도 하지만 교수 재교육이라든지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여러 커리큘럼을 공유하고 하는 일들입니다. 저희 학교들 사진만 몇 개 보여드리면요. 캄보디아 라이프 대학,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 최초의 외국 대학으로 인정받았던 후레 정보통신대학, 평양에도 대학이 있죠. 키르기스탄의 국제대학, 케인 대학, 그리고 여기는 그 파키스탄 PGI인데요. 곧 이제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국제대학, 인도네시아,
탄자니아의 UAT 대학, 우간다에 있는 쿠미 대학, 그리고 에스와티니의 의료과 기술대학, 그리고 남미 볼리비아의 우세볼 대학, 이런 대학들이 그 국가에서 4년제 대학으로 정식 인가를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 대학마다 개설학과들이 쭉 나와 있고요. 많은 학과들이 간호학부터 비롯해서 어학 분야, 경영 분야, 공과대학, 예술 분야도 있고요. 법학도 있고, IT, 약대, 굉장히 다양한 학과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 그 학과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서 몰려와 있는데 그런데 교수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교육 선교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교육 선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 몇 가지를 나눠보면요. 사회 영역의 지도자를 기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자기 전공을 익힌 아이들이 그 세부 사회 영역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 지나면서 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사회 제반 영역에 기독교적인 가치를 심을 때 그야말로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설립될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접근적, 불교권, 힌두교권, 이슬람권, 공산주의 그 국가는 일반적인 어떤 교회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학을 세워줄 때, 학교를 세워줄 때 굉장히 환영합니다. 이 특별히 개도국, 개발도상 국가들은 대한민국이 이 교육으로 성공했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도 없고 1인당 GNP가 67달러에서 3만 불이 넘는 시대까지 이렇게 성장했던 그 발전의 배경은 교육 자원을 길렀던 것에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학교를 세워달라, 대학을 세워달라, 총장을 보내달라, 교수를 보내달라라고 대단히 많이 요청을 합니다. 이 개도국들이 그동안 오랜 동안 유엔을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에서 재정을 쏟고 지원을 했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자기들도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세우면 그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도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주 종족, 메인 종족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수민족을 선교하고 있거나, 그런데 그 대학은 메인 종족의 주 종족의 자녀들이 들어와서 배울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상류층에 접근할 수 있고 핵심 복음을 핵심적인 세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죠. 이걸 포기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국가에서 환영받는다든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든지, 특별히 한국인을 위한 선교가 아니겠나. 가난을 극복한 경험, 또 민주화, 독재를 맞서서 민주화를 이루었던 경험, 이런 것들은 개도국 국가에서 대단히 배우고 싶어하고 우리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여러 국가들이 한국을 발전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우리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양질의 교육 자원이 넘쳐나죠. 67%가 대학 진학률인데 그건 세계 탑 수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육의 수준이라든지 특별히 이제 한류의 열풍, 그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유사일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한국인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선교사들도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시대가 없었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주신 선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선교 방식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총체적 선교 시대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선교의 전후방이 없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선교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떤 사역, 그랬다면 지금은 후방에서도 함께 사역해야 되는, 함께 동역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 그리고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제반 영역에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만드는 그 총체적인 선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이제 선교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길이 막히는 듯 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 세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하는 시대가 됐고요.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이 온라인은 그대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선교 분야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교수 선교사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교지 학생들에게 실시간으로 화상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선교지도 다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요. 이 화상을 통해서 수업받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버린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 안에 있는 분들이 꼭 선교지에 나갈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자기 안방에서 자기 전공을 가르치면서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전공을 강의하고 그리고 질문을 받고 그러면서 그들하고 친구가 되고 방학이면 선교지에 좀 방문을 해서 저희 파워에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여도 방문을 해서 그들하고 친구가 되고 또 사역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지의 청년들을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우리가 주어진 여건, 시간과 재능, 또 돈 그런 여건 하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안에서 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길이 지금 활짝 열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워에서 지금 금년 가을 학기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교수 선교사로 등록해 주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있으면 자기 전공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든 아니면 현장에 직접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든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어과 교수가 되려면 학사학위만 있어도 되지요. 그리고 한국어 그 자격증을 지칭 자격증을 갖추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각 행정에 필요한 분들, 그분들은 뭐 이제 대학만 졸업하셔도 되는 분들이죠. 전문성만 있으면 되는 분들인데 아무튼 교수 선교사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분야,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과목들 이런 과목들을 좀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선교지 현장의 필요들을 좀 잘 보내드리고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와 대학 교수 지원단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거기에 단장으로 우리 GPTI 연구소장이신 또 그 한양대학교 교수이시고 공대학장도 역임하신 김영수 교수님께서 이 단장을 맡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GPTI의 이 가르칠 수 있는 재능과 또 자격을 갖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김영수 교수님께서 연락을 드리고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도 여기에 적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깨동무 사역원 대표이신 이윤은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깨동무 학교 사역을 중심으로 초중고 국내, 북한 그리고 또 해외 사역에 대해서 말씀. 네, 여러분 소개받은 윤은성 목사입니다. 저는 어깨동무 사역원이라는 젊은 20, 30대 사역자들을 미래의 목회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관에 한 15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주로 20, 30대 사역자들이 이제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들이 다 이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다 보니까 이제 그 세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 그 세대 아이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 신앙 교육에 생각보다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실제 저희가 주일날 하루 오전에 1시간 겨우 예배 드리고 뭐 분반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형식적으로 15분
20분 하는 둥 마는 둥. 그것도 대다수 교회들이 공간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뭐 복도에서 본당에서 막 이렇게 이곳저곳 앉아서 하는데 옆에 친구들 뭐 이야기 산만해서 제대로 집중하기도 힘든 그런 형태의 사실은 주일학교 교육을 지금 뭐 수십 년, 100여 년 가까이 해오면서도 저희가 그것으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가능할 거다라고 사실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 현장의 통계들은 굉장히 이제 저희를 걱정하게 만드는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 청소년들의 한 70%가 대학을 가면서부터 거의 신앙을 떠나는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일컬어서 미전도 종족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캠퍼스 보고마율이 청소년 레벨로 내려가면 뭐 7%, 많이 보는 데가 7%, 8%, 적게 보는 사람들은 3%에서 5%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지경에 저희가 이제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이제 교육 관련된 기독교 관련 포럼에도 가고 다양한 발제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한 포럼에 가서 그때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육 관계된 분들이 오셨는데 저보고 이제 기조 발제를 부탁해서 제가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을 시작한 게 언제쯤인 줄 아십니까? 제가 기사들을 검색하고 교계 뉴스들을 찾아보니까 1990년도 정도 됩니다. 1990년도 정도부터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위기다라는 말을 계속했었는데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죠?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위기의식이 없는 거라고. 30년 동안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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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고 있으면 우리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 지경이 된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을 진짜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방금 우리 사무총장님도 저기 파워에 발표하셨지만 사실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오늘 새벽에 7시까지 지금 제가 1시간 반 자고 하루 종일 미팅하고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오늘 새벽 7시까지 이제 내년에 출판될 이제 2022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이제 실리게 될 다음 세대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시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글을 이제 밤을 새서 이제 숙제를 미뤘다가 쓰고 이제 아침에 다 쓰고 왔는데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다음 세대 목회 방향성 이런 내용들을 써내려가면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육부서가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매주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무서운 신앙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2년 동안 그 경험이 단절된 세대가 한국 교회에 지금 나타난 거죠. 그리고 온라인 예배라는 것으로 사실 예배를 드리는 등 많은 동 그리고 저희가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들의 신앙의식이나 청년들의 신앙의식을 코로나 기간에 몇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과제를 했는데 청소년들의 거의 78%, 80%가 예배 시간에 사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예배 동영상을 같이 보고 있다든지 예배 전후로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예배 동영상을 1시간 보면 전후로 2시간에서 3시간 유튜브를 아이들이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하게 되면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튜브는 자기들이 노출이 많은 동영상, 광고를 받는 동영상들을 다 이렇게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영상에 집중하고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그 권사님들이 보통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권사님들조차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하시던 분들이 사실은 3주, 4주가 지나지 않아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 정도로 사실은 지금 저희가 뭐 온라인으로 교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제 조사 이 통계를 보면 사실은 저희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2년 동안에도.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수련회도 하고 캠프도 하고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4년 전에 아예 그만두고 지금 청소년 청년들 살리는 일이 너무 시급하다. 그래서 풀타임으로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학교를 세우는 일들에 이제 집중하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 목회까지도 내려놓고 교육
사역에 이제 뛰어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이제 던지고 있는 화두는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다음 시대도 없다. 뭐 우리가 아무리 다음 얘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 키우지 않으면 다음 시대는 없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어깨동무 학교를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 양육이라는 교육 목표를 걸고 여기 사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시대라는 것은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자기의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온 삶으로 그 시대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아이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 저희는 일반 대안학교와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1, 2, 3, 4 이런 학년 구분이 없고요. 그래서 개인별 수준별 교육을 하고 학년별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나이의 아이들도 이 학습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같다고 해서 한 교실에 넣어놓고 똑같은 걸 가르치고 똑같은 시험을 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같은 연령의 아이들도 학습 능력이 다 다르고 좋아하는 공부, 싫어하는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인차를 인정해주고 그 개인차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한국의 학교 상황이면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정도의 사실 교육 수준이나 교사들의 숫자나 경제적인 여건에서 볼 때는 학생들을 충분히 지금 우리가 공교육도 학년별 교육이 아니라 개인별 수준별 교육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저는 왔다고 보는데 교육부에서 그런 일을 좀 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때는 고교 학점제 정도가 조금 그거에 근접하는 시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좀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학교에서 했고요. 지난 7년여 저희가 이 시도를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결과들은 상당히 굉장히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을 한국 교회 안에 오늘도 제가 낮에 이제 파주에 있는 이렇게 중대형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학교에 탐방을 오셨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회하고 교제하면서 본인 교회에도 어깨동무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다녀가셨고 지난주에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좀 총체적 선교를 위해서 커뮤니티 지역 개발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는데 여기 학교를 초중 고등학교를 넣고 싶은데 어깨동무 학교를 넣고 싶다. 근데 이유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방법론이 본인들이 너무나 사실 그것에 동의하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소식을 꾸준히 보시면서 이런 학교를 우리도 캄보디아에서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학교를 할 수 있냐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가 선교지에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학교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실 1차적인 관심은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사역을 지역 교회가 학교를 품음으로써 사실 좀 그런 어떤 그 교회 내 다음 세대 사역에 좀 재부흥과 각성을 일으키도록 할 수 있는 그 전략을 놓고 저희는 기도하면서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학교가 전국에 10개 도시에 저희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아마 내년에 또 지금 현재 예정인 학교들이 한 3군데 지역에 저희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산, 판교, 김포, 남양주, 그리고 수원, 창원, 진해, 광양, 이렇게 순천, 그리고 제주도에도 저희가 어깨동무 학교를 시작해서 지금은 제주 지역 전체 학교로 키워진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이천에는 그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이 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무료 공부방을 저희가 어깨동무 공부방 이름으로 교회들이 후원해서 그 공부방 선생님들의 소위 말하면 학생들의 학비를 교회들이 후원해 주는 겁니다. 학원비를. 그래서 공부방 하면서 저희가 그 공부방의 타이틀이 슬로건이 그겁니다. 사방 심리 안에 되게 촌스러운 표현이지만 사방 심리 안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없게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공부방 시작할 때 저희 공부방의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도 이런 개인별 수준별 무학년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된 이유도 저희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떤 아이를 보내주시든 한 아이도 저희가 포기하지 않겠다. 저희 장애가 있는 아이든지 누구든지 같이 데리고 갑니다. 뭐 그 간질 발작하는 아이도 있었고 일주일에 3, 4일 자살 시도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아이도 있었고 근데 저희 학교 오면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한 학기에서 두 학기면 아이들이 다 온전해집니다. 굉장히 온전해지고 행동이나 이런 게 의학적으로는 수정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상하게 저희 학교에 오면은 1년 만에 아이들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다 돌아와요. 계속 발작을 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 지능이 떨어지고 몸은 커지는데 지능은 떨어지고 자기가 아프지 않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부모님도 원망하고 물건 다 막 집어던지고 교실을 다 뒤집어 엎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도 저희 학교에 와서 6개월 동안 그렇게 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6개월 만에 품어서 아이가 완전히 지금은 온전한 아이가 돼서 올해 고3이어서 지금 학교도 수시 면접 보러 다니고 있죠. 그리고 뭐 자살 시도 일주일에 2, 3일씩 시도하는 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인데 자기 목을 자기가 막 줄로 매고 막 넥타이로 매고 철사로 매고 이런 아이인데 저희 학교에 목사님이 새벽마다 한두 시간 단위로 잠 안 자고 얘를 체크를 합니다. 전화 안 받으면 집에 달려갔습니다. 새벽 3시, 4시에도. 달려가고 얘가 전화해도 집에 달려갑니다. 새벽 4시에도.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1년 안 돼서 완전히 정상적으로 이번에 모 대학의 사진학과에 좋은 대학의 사진학과에 입학했죠. 근데 저희는 뭐 이건 그냥 아주 저희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아이가 저희 학교에 들어오든 저희는 그 아이가 일진이었던 과거에 뭐였던 간에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한 아이를 창원 어깨동무학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이 아이가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워낙에 개척교회고 더구나 코로나로 더 어려워졌는데 이 아이가 지난 6년 동안 어깨동무학교 다니면서 공부에는 관심이 없는데 물고기에게만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에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너무 사랑하고 물고기를 너무 관찰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돌보고 키우는 일을 너무 하고 싶어 하더래요. 그러면서 가정의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학교 창원 학교 목사님 사모님이 주변에 이제 청소년들 장학금 주는 단체들을 컨택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이 아이가 스킨스쿠버 관련된 자격증을 5개를 땄어요. 고등학교 때. 따고 그런데 이제 대학을 자기가 알아봤는데 4년제 대학에 아쿠아리스트라는 과가 없는 것을 알고 직업 전문 학교를 알아봤어요. 2년짜리. 우리나라의 직업 전문 학교 아쿠아리스트가 저기 2군데 딱 있는 거예요. 호서 직업 전문 학교하고 연희 직업 전문 학교. 근데 거기서 2년을 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하면 아쿠아리스트 자격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족관, 동물, 이 물고기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학교에서는 합격도 했는데 갈 수 있는 학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태환 형제님 같이 인플루언서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에 제가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이런 아이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아이의 꿈을 응원해 주자. 근데 이 아이가 1년치 장학금만 자기가 받을 수 있으면 나머지 1년치는 자기가 군대 가서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서 나와서 공부를 하겠다. 근데 다행히 이틀 만에 많은 분들이 한 1,300만 원을 모아주셨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이 아이의 1년 학비가 다 준비가 됐죠. 저는 사실 뭐 저희 학교마다 타겟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학교를 하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엘리트가 될 거냐, 우리 학교 아이들이 뭐 대단히 성공하는 아이들이 될 거냐, 사실 그런 데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건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그 동안에 이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실제로 삶이 변화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어디 가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살게 되든지 크리스찬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게 저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학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 서울부터 전 지역이 학비가 5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전일제 학교를,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사실은 학교들을 구상하고 있고, 제가 이런 학교를 구상했던 이유는 사실은 북한 때문입니다. 제가 한 25년여 가까이 북쪽 관련된 여러 단체들과 동역하고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북한이 과도기로 부분적으로 열리던 저희가 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건 간에
국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직업군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중에 교육이 반드시 포함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뭘 준비하냐면 잘 훈련된 선생님 2사람만 한 마을에 들어가면 기독교 학교가 시작될 수 있는 커리큘럼과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올해부터 시작해서 북한 선교하는 단체들과 협력하고 또 우리 GPTI도 좋은 또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소위 말하면 교육 선교사를 모집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간도 지역을 개척했던 명동마을이라는 간도 지역을 개척했던 우리 북간도의 그 대통령이라 불리는 규암 김야견 선생 같은 분들은 그 북간도 지역의 땅을 다 사들여 가지고 마을을 개척하면서 거기에서 학전이라고 땅을 따로 구분해서 이 땅에서 나오는 수출 그 나오는 그 소위 말하면 그 거둬들이는 것들로는 학생들 학업을 위한 비용으로 다 썼던 거예요. 자기들의 땅에 뭐 11조처럼 다 땅을 떼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은 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학비, 학교 운영하는 비용으로 다 썼던 거죠. 거기서 뭐 시인 윤동주, 송몽규, 문익환, 뭐 나홍규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학교를 통해서 간도에서 자랐죠. 그런데 그 학교가 명동 학교가 설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정동 감리교회에서 사실은 간도로 파견됐던 간도 교육 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던 교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그곳에 들어가서 기독교 가치를 가르치고 민족 정신을 가르치고 후세대를 길러내므로 사실 그들이 독립운동에도 다 이렇게 기여하게 되는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사실 저는 북한에도 그런 교육 선교사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육 선교사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좀 진행을 준비를 저희는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하는 이제 타이밍만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학교가 여러 곳에 있고요. 뭐 이건 저희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어떻게 가르치냐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저희는 학교가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부모 교육을 하거나 교사 교육을 하거나 아이들의 특강을 할 때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KTX 타고 막 부산 갔다가 SRT 타고 갔다가 또 SRT 타고 KTX 갈아타고 순천을 갔다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운전하고 기차 타고 다니면서 부모들을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특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역사 인문학 수업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인문학 역사 수업을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만 할 수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교육이라는 문이 열리면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전국 학교 공통 수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교사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와 관계없이 이제는 전국 학교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 문학 하브루타 선생님은 창원에 계시고 저희 IT 선생님은 통영에 계시고 역사 인문학 수업하는 저는 서울에 있고 이렇게 다 다른 지역에 있는 교사들이 전국 학교 아이들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하면서 이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체계를 잡아 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글 에듀 팀하고 이제 지금 조금 미팅을 진행하면서 이제 구글을 통해서 저희가 LMS를 저희 학교에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저희가 LMS를 도입해서 이제 이 강의나 아이들의 어떤 교육이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기만 하면 저희는 이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 LMS를 아이들에게 오픈하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에게도 선교사 저도 친구들이 선교사로 선후배들이 많이 나가 있는데 저 후배들이나 선교사들이 다 저한테 학교 하니까 부탁하는 게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역사교육, 한국 역사교육 그리고 한국어 그리고 한국 교회사 같은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알고 자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기 아이들이.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이제 LMS를 하게 되면 뭐 언제든지 본인들이 편한 시간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강좌들을 수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MK스쿨이 지금처럼 전 세계 곳곳에 막 MK스쿨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투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사 수급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MK스쿨을 세계 곳곳에 세워놓으면. 근데 교사들은 이제 뭐 한국에 미국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든 이제 그 사람들이 MK스쿨에 교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희 학교는 과목별 선생님은 없고요. 담당 선생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8명당 풀타임 교사 1명씩만 붙어 있는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다 자기주도 학습
커리큘럼이나 그다음에 이런 온라인 강좌를 통해서 사실은 한 학교에 많은 교사를 두지 않고도 학교 전체가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 학교를 운영해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저희 나름의 방식들을 저희는 이제 선교지에 있는 학교들과도 많이 공유하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시스템으로 다음 세대 양육하는 일에 좀 더 다양한 시도들을 좀 학교를 통해서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돕고 싶은 마음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 선교사들을 준비하는 일, 저희가 이제 요 세 가지가 현재 저희 어깨동무 학교라는 기독 초중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세 가지 영역이고 선교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GPTI나 여러분 교회나 관련되신 분들 가운데 국내 기독교 대안학교, 교회 안에 저희가 학교 세우는 일을 하는데, 기독교 대안학교, 그리고 앞으로 통일 후 북한 교육 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뜻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어떤 선교사 자녀뿐 아니라 선교지 학교, 초중 고등학교들을 좀 이렇게 온라인으로 네트워킹하고 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꿈이나 비전이나 사역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하고 함께 또 동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로 이 거센 물결을 거스르며 사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우리 특히 윤 목사님 사역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창조와 혁신, 주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창조와 혁신이 어떻게 사역에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성택 사무총장님, 교수님께서 이제 해외 또 선교, 대학교 설립을 위한 해외 선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들을 때, 또 윤 목사님 이런 말씀 들을 때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이런 그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사실 이 교육 분야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교육가들보다도 실력으로 뒤져서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신앙적인 인격으로 정말 제자 삼는 그 부분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대학 개척 뭐 이런 거, 대학 설립 이런 거, 또 돈까지 있어야지 그 되는 일이라 정말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정말 존경,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그러면은 이런 그 교육 선교사들을 발굴하시고 키우시는데 제가 좀 거꾸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신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로 참여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이 핵심적인 교육 선교사 분들을 발굴하고 훈련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떤 면이 어려우신지 그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도하고 사역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어느 분이 먼저 좀 강성택 교수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교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전통적인 선교사는 어떤 재정까지도 다 본인이 준비를 해야 파송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전통적인 선교사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총체적 선교 시대에는 조금 다른 방법,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전후방이 없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화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총체적인 선교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전체가 한 분 한 분이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자기의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전문성을 살려서 그렇게 일하고 섬기고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지금 온라인 시대에 열린 기회에 얼마든지 기회를 찾아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과 어떤 내 전문성, 그게 이원화되지 않고 정말 내가 있는 일터에서 주님 섬기듯 섬기는 자세, 또 그렇게 현장에서 살아내는 사람이 결국 선교지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그 한국이 교육 강국으로 부각이 되면서 한국이 해외 개도국에 대학 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만 해도 한국의 대학들이 그 나라의 분교를 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한 5개, 6개의 대학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에. 그래서 한국에서 교수들이 이제 가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그 조건 그대로 가서 그 현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취업을 해서 초빙돼서 가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이고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내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가르칠 수 있으면 그런 효과가 열매가 맺히리라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파워와의 회원대학들은 그 현지인 수준의 급여를 주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활비를 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현지인 수준의 급여를 좀 받고 좀 필요한 후원을 조금 더 받는다든지 뿐만 아니라 그 현지 대학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기독교 대학도 아니고 그냥 일반 세속 대학이고 현지 대학인데 그 걸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산유국들 아닙니까? 그 나라는 그 외국인들이 내국인들보다 더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 걸프 지역의 7개 나라에서는 그 해외에 이 전문가 교수들을 초빙을 하고요. 그러니까 급여도 굉장히 좋은 대우를 해줍니다. 경쟁률도 높겠죠. 그러나 그런데 어플라이를 해서 교수로 채용이 되면 모든 게 보장이 됩니다. 뭐 한국에서 받는 수준의 교수 월급에다가 항공료에다 자녀 교육까지 주택 포함해서 그 정도의 그 대우를 해주는 곳이 바로 걸프 지역 7개 국가고요. 그 외에도 아시아의 많은 국가, 내가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찾아간다면 그 현지 학교에 한국인이 와서 교사를 한다, 교수를 한다고 할 때 대단히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전하고 다른 좀 선교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러나 늘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선교제를 향해 하나님이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어떤 형태로든 방학을 맞이해서 하든 어떤 여러 형태로도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윤 목사님께서는 교사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는지? 네, 저희는 뭐 교사 수급이 제일 사실 항상 어렵죠. 항상 좋은 교사를 찾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좀 지금 현재 교사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좀 준비하는 일들을 좀 저희가 많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실 좋은 기관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ACSI라든지 이런 좀 국제 기독교 학교 어소시에이션 같은 데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커리큘럼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도 그 과정들이 몇몇 한동대학교나 아신대학교나 몇 군데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잘 활용해서 이제 기독 교사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지금부터는 꾸준히 해야 지금 한국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기독교 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학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설립되고 세워지고 있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고요. 작년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사 수급 문제 그리고 교사들의 퀄리티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잘 준비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좋은 기회나 좋은 분들이 있으시면 또 연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한번 잘 한국 교회 잘 섬기고 통일 후 교육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